오늘 미국 3대 지수 급등했습니다. 장중 흐름을 보면요. 초반에는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다가 막판에 주가 급등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급락했어요. 오늘은 완전히 잔치날이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날라갔고요. 채권 가격도 여기 보면 모기지 관련된 채권 수익률 빼고는 전부 다 채권 수익률이 올랐거든요. 채권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그래서 모든 집이 다 잔치날이었습니다. 오늘. 어제 유럽은 약세장이었는데요. 그거를 이기고 올라갔는데 미국 시장은 그 가장 주된 이유는 금리 인상 0.75는 안 한다. 아직 뭐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0.5포인트 올리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물론 다음번 회의에서도 0.75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끄집어냈는데 이런 강한 탄력이 추세적 탄력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전반에 대한 여건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거든요. 어제 유럽에서 이거는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프레시안 기사고 김효진 기자께서 5월 4일 날 올린 건데요. 유럽 집행위원장이 4일 현재 회원국들이 6개월 안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고 연말까지 정제 제품 수입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또 제안해서 지난번에 석탄 금수 조치는 했는데 이제 석유 금수 조치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천연가스는 그렇게 녹록하게 쉽게 빨리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뭔가 해결되는 방안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력, 그러니까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계속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 그것이 소비를 약간 위축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반등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경제지표 몇 개만 볼게요. 유로존 서비스 PMI 지수가 나왔거든요. 4월 들어서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지난번에 나왔던 걸 보면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수준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종합 PMI 지수,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서비스를 통합한 겁니다. 그거는 4월 들어서 급등했습니다. 급등은 아니죠. 상승했습니다. 유럽 경제는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두 개 다 큰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살짝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발표됐던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추세적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있는 수준 자체로 놓고 보면 미국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ISM 제조업 지수의 종합 지수는 없는데 마켓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의 종합 지수는 있거든요. 걔를 보면 걔도 수준이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유럽하고 미국 경제는 뭐 눈에 띄게 뭔가 우리가 불안해한다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될 부분은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다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자학이라고 할 수 있는 봉쇄를 해대고 있기 때문에 중국 PMI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아래로 곤두박질 쳐서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게 지금 현재 경기 수축이 추세적으로 진행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은 일단 경기 수축이라고 PMI 지수로만 놓고 보면 진입했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돌리는 축이 3개라면 그 중에 이제 2개는 괜찮고 하나는 삐걱거리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긍정적인 거는 이게 어떤 추세에 대한 어떤 그런 움직임, 구조적인 패턴에 대한 움직임이 아니고 강제적인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중국 당국이 강제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실제로 발생했었던 2022년 상반기에 갑자기 전부 다 락다운을 시켜버렸잖아요. 중국은 그런 상황이 일부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이후에 다시 터닝해서 움직일 때 경제가 급격히 반등했던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상황이 이제 경기 수축이 발생할 어떤 전반적인 여건이 만들어져서 수출 국면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인위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로 코로나로 중국이 굉장히 빨리 벗어나긴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 다른 게 그때는 전파 속도는 지금과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오미크론은 전파 속도가 그때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그때와 또 동일하게 생각해서 계속 그 공산당이 뭔가 다루고 있는데 요게 계속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베이징을 보면 베이징은 계속 봉쇄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것은 요건 지디넷 코리아거든요. 지디넷 코리아의 그 유효정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봉쇄를 점점 풀고 있어서 이 상하이 쪽에 있었던 그 기업들 중에서 화이트리스트 1차 조업 재개 대상 666개 기업 중에 이제 80%가 조업을 재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2차 리스트 발표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조업 재개를 하는 이런 형태로 가겠죠. 그리고 택배 물류 기업 역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면서 재료 부품이나 물류 상황을 개선시키는. 그러니까 상하이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일단 공장을 먼저 돌리고 유통을 먼저 돌리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지난 거죠. 베이징은 아직 진행 과정 중에 있고 종합해보면 중국도 일단 일시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로 코로나 방향을 계속 진행하는 게 과연 계속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게 완전히 종료된 거냐, 이 부분은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중국이 완전히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다 싸잡아서 막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다시 이런 일들이 터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일단 방역 체제나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방향을 좀 틀어서 움직이는 조짐이 보이는 게 중국 리스크의 최악을 지나는 시그널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생각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일어난 중국 이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는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제 고용지표가 나왔는데요. 민간 부분 고용이 나왔습니다. 23만 7천 건. 근데 그 직전이 47만 9천 건이었거든요. 그 직전도 40만, 그러니까 40만 밑에서 위에서 계속 놀던 게 갑자기 20만을 뚝 떨어졌는데 야 이거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여기 보면 2020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민간 고용 부분을 보면요. 여기 보면 여기가 20만이거든요. 20만이 여기입니다. 이 라인. 요쯤이 20만이거든요. 20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패턴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이전의 패턴은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노동참여 인구거든요. 노동참여 인구인데 이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1억 6,460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1억 6,440만이 한 20만 정도 덜 들어왔어요. 인구가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수가 코로나가 2020년 터졌으니까 지금 21년, 22년, 2년 지났죠. 그럼 이제 나이 어렸던 인구들이 밀려 올라오니까 1.5분 더 들어오는데 그걸 감안해 조금 더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많이 빠졌던 건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동참여 인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민간 고용 부분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만한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노동시장을 유심히 모니터링을 해야 될 상황이 와 있긴 합니다. 미국 시장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업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는 얘기는 고용 부분이 정점 부분에 육박했다라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용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이고요. 이미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 고용지표는 경기 정점을 예측할 수 있는 선제지표로 쓸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안 되지만 고용지표 모니터링은 계속 잘 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가끔 종종 오미크론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얘기들이 나오고 미국 얘기도 나오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28일치거든요.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쭉쭉쭉쭉 밀고 올라가면서 추세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주봉으로 놓고 보면 주간 확진자 수로 보면 급등한 약간 일전 수준 들린 패턴은 맞는데 최근 28일치를 놓고 보면 추세가 통제되지 않을 만큼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미국입니다. 미국도 주간 발생률로 놓고 보면 최근 약간 들리긴 했는데 28일 날 한 달치를 보면 그렇게 급등세를 올리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뭐 확진자가 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여기 사망자 수 있죠. 사망자 수가 그렇게 늘진 않고 있거든요. 이 일간으로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명률이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일단 오미크론 변이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여파를 미치지 않을 것 같고 각 당국이 약간 일정 부분 후퇴했던 그런 그러니까 풀어주었던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제재하는 쪽으로 방역이 넘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그래서 그런 이슈나 보도들은 일정 부분 다 소멸되고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그러니까 확산세가 빠른 거 말고 치명률이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오미크론 상황은 최악은 다 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훑어본 걸 보면은 일단 러시아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대책에 올라왔죠. 그것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빨리 올릴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근데 기존에는 0.5%만 뭐 몇 번 올려도 시장이 막 화들짝 놀래던 게 0.75를 안 올릴 거야 라고 하니까 시장이 안정화 국면에서 반등하는 상황을 보이죠.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금수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원유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날이 지나서 이렇게 나오네요. 원유 가격이 날이 지났군요. 날이 지나서 0.6% 나오는데 그 한 4-5%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오미크론 상황은 문제가 다 더 이상 확산 안 될 것 같고 중국 상황은 이것도 역시 주식시장에서 녹아나면서 이미 조정의 끝자락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들이 다 터져서 다 눈에 보였거든요. 다 보인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더 이상 밑을 뚫지 않고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GDP 성장률이 1분기가 마이너스 1.4%로 전기 대비 증감률을 연율로 측정한 게 실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나왔는데 주가는 지금 바닥으로 계속 차츰 밀리진 않고 있죠.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뉴스 보도에 보면 가끔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나 경기 침체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한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채권 시장이라든가 금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조차도 경기 수축 국면으로 아주 단기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배팅이 현재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식시장이 이번 올 들어서 조정받고 있는 것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지난달 4월 26일 날 나왔거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7% 성장했습니다. 실질.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는 아직 잘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민간 소비나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수출 증가로 떠받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 쪽으로 놓고 보면 국내 자체에서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지출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요. 설비 투자도 잘 안 하고 1분기에는 제대로 안 했고 건설 투자는 뭐 계속 부동산을 막았기 때문에 민간 소비도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다만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아서 제대로 경제가 일정 부분 돌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 들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람의 활동성이 늘어나고 그것이 지출이 증가되는 이런 형태로 국내 총생산이 좀 떠받쳐줘야 된다. 물론 수출 증가 부분도 우리나라만 사람의 활동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해외에서 늘어나면서 수출하고 민간 소비 부분이
경제를 떠받치는 이런 상황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름 요번에 이제 5월, 6월, 7월, 8월 뭐 이렇게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이러면서 사람의 활동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것이 경제를 돌리는데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가 도는 패턴으로 다시 일정 부분 머리를 드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기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모두 다 그런 패턴으로 움직여야 된다. 다만 이제 중국이 지금 자꾸 쓸데없이 제로 방역 봉쇄로 딴지를 걸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안 생기고 우크라이나 상황도 5월 9일 날 지금 전승 기념일 날 푸틴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전면전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휴전, 그 협상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일단 전 세계 그 경제에 짓누르는 그런 이슈들은 일정 부분 다 쏟아져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추가적인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뭐 3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얘기들이 뭐 꽁꽁 나오면 그것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 변동성을 보이긴 하겠지만 추세적인 방향성 전환은 만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